에, 국제사회 이해 제3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과목은 지금 15주 동안 그 강의 계획이 지금 나와 있죠. 첫 주에 과목 소개를 했고 지난주에 국제사회의 핵심 개념 이렇게 해서 세계화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3주차로서 국제사회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4주차에는 세계화의 주체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은 국제사회에 대한 접근 방법 네 가지를 나누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어떤 시각, 관점, 측면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일단 뭐 경제적인 게 제일 강하긴 하지만 정치적인 그런 또 관점이 있을 수 있고 또 문화적인 또 커뮤니케이션 이런 한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강의 요목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과목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강의 요목은 크게 한 11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첫 주에 강의 그 안내를 했고 지난주에 국제사회의 핵심 개념에 다시 말하면 세계화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세계화의 정의, 그 다음에 의미, 측면, 유형, 척도, 뭐 유사용어, 개념 형성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개략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오늘은 이제 세계화의 추이에 따른 국제사회에 대한 접근 방법을 이제 네 가지 이렇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뭐 맨 먼저 이제 경제적 접근 방법이 되겠죠. 경제적 세계화. 그 다음에 또 정치적 접근 방법, 정치적 세계화. 그리고 문화적 접근 방법, 문화적 세계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1주 동안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 내용들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은 세계화의 개념 가운데 세계화의 측면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계화의 정의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화의 양상, 그 다음에 세계화 개념의 형성 과정, 그 다음에 세계화의 유사 개념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공부했어요. 그럼 오늘은 이제 세계화의 측면에 대해서 또다시 네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세계화 지금의 측면들 맨 첫째 측면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은 이제 경제적 측면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주 교재를 소개를 했는데 주 교재를 이제 보면 목차편에서 지금 오늘 이제 수업 나가는 부분은 제2부 중에 제3부 중에 제5장에 해당이 됩니다. 책으로 보면 77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돼요. 그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보는 접근 방법들이 아무래도 정치적 그 접근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뭐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이게 이제 경제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대체로 정치를 중심으로 많이 바라보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이제 초강대국이다. 그다음에 현재 그 코로나 국면에 또 임해서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국면, 그리고 일본의 그 올림픽 문제,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처음에 이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중국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사안이든지 세계적인 우리가 사안을 접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관점에서 제일 많이 보게 됩니다.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경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경제 얘기를 또 하다 보면 결국은 정치 얘기로 이제 귀착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 중에 이제 토대가 중요하냐, 뭐 상부 구조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경제 측면은 이제 토대죠. 그다음에 물질, 뭐 이런 생산, 뭐 이런 화폐 가치, 뭐 이런 가치 측면, 뭐 이런 게 이제 경제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사회 구조로 치면 제일 하부
하부 구조, 다시 말하면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경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 구조에 해당되는 것이 정치죠. 정치. 정치보다 좀 더 이제 위쪽에 있는 것이 문화, 문화보다 좀 더 위에 있는 것이 그다음에 뭐 종교, 뭐 이런 거, 철학, 그다음에 종교 이런 것들이 이제 최상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로 이제 다른 거는 빼고 이제 경제와 정치를 갖고 많이 얘기를 하죠. 경제는 사회 구조에서 토대에 해당이 되고 정치는 상부 구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사회 구조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사람 몸으로 쳐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이제 다리나 하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제 경제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그다음에 건축물을 얘기할 때도 토대는 밑에 이제 기초공사 지하층이 이제 토대가 되는 거고 지상층 맨 꼭대기층이 이제 상부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게 이제 사회 구조긴 하지만 사회 구조를 이해할 때는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토대와 상부 구조를 이렇게 뭐라고요? 이분화시키는 것이 이해하기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화를 보는 관점도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일단 경제적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바로 나오는 정치 관점이 있거든요. 일단 경제 관점을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이제 삶에 있어서 이제 국내적인 그런 삶에 있어서도 먹고 사는 문제, 물질과 뭐랄까요 어떤 그 생산의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처럼 세계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무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다음에 수출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국민들이 뭐랄까요 삶의 질을 높이고 뭐 이런 결국은 이제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계화 그다음 국제사회 형성도 그 주요 그 추인도 바로 경제적 요인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근대의 문을 열렸던 것이 이제 항해였고 그죠? 항해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물질적인 이익을 얻고자 했던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경제 주체들 생산업자들이 시장을 개척하고 이제 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 결국은 항해를 떠났던 거고 그래서 세계화의 추동 요인은 바로 경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 때문에 이제 결국 사람들은 세계로 나가게 됐고 오늘날 이렇게 세계화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가 형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화를 보는 측면에서도 경제 측면을 보는 것이 가장 이제 두드러진 것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월러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월러스틴. 자, 이 월러스틴이라는 사람은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아주 사회학자로서 예일 대학의 이제 교수고죠. 이 사람이 이메뉴얼 월러스틴이죠. 이 사람은 이제 독일 계통이기 때문에 월러스타인이라고 그냥 영어식으로 읽어서 이제 월러스틴 종속이론가죠. 종속이론의 대가고 세계체제론의 대가입니다. 세계체제론. 세계는 국내가 하나의 그 체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세계도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체계다. 체계 또는 체제다 이거죠. 네. 우리가 이제 한 도시를 봐도 중심부가 있고 주변부가 있는 것처럼 서울도 그렇잖아요. 서울도 이제 중심부가 있고 주변부가 있잖아요. 여의도나 강남 같은 데 중심부, 그 다음에 또 변두리, 이런 또 주변부가 있는 것처럼 한 국가에서도 수도권이 있고 이제 지방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한 도시나 한 국가에서 중심부, 주변부로 쪼개지는 것처럼 이 세계도 이 지도를 놓고 보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중심부와 그 다음에 후진국이라고 하는 주변부와 그 다음에 중진국에 해당되는 반주변부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그러니까 지리학에서 이제 개발된 중심지 이론, 그게 바로 이제 그 중심지 이론이거든요. 지리학에서 중심지 이론이 굉장히 주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도시든지 국가든지 하여튼 항상 중심지가 있고 주변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리학에서 흔히 말하는 중심지론입니다. 이 중심지론을 이제 세계에다가 적용시킨 사람이 바로 월러스틴이라고 하죠. 월러스틴.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이제 세계와 역사를 그다음에 이제 그 단계를 보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그리스 시대, 그다음 아테네 A 시대를 이 사람은 이제 소체제다, 이제 미리 시스템이라 했네. 그리스만 해도 우리 알다시피 무슨 아테네, 스파르타 같은 이런 이제 도시국가였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 폴리스로냐, 폴리스. 이 폴리스를 단위로 해서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있었는데, 그 도시국가를 폴리스를 이 사람은 이제 소체제다, 미니 시스템이다, 그죠? 미니 시스템. 그 당시 이제 그리스는 지역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이제 대도시가 형성이 되기 힘들었고, 좀 낮은 산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폴리스가 많이 형성이 됐었죠. 폴리스. 그래서 폴리스가 이제 소체제라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도니아 제국, 알렉산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로마 제국이 나타나서, 율리우스 시저와,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 시대가, 그 다음에 이제 열리면서 세계 그 대국, 그 제국 시대는, 제국 시대.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와 이제 로마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 단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근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세계화가 되면서 그야말로 월드 이코노미 단계로, 그러니까 첫 단계가 미니 시스템 단계, 그 다음에 월드 엠파이어 단계, 그 다음에 현재는 세계 경제 단계가 됐다. 이렇게 3단계로 이제 나눠서 보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들은 우리 책에서도 이제 참고문으로 소개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분화라고 하는 것도 이게 노동분화라고 하는 것도 한 나라 안에서만 이렇게 노동이 분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양한 문화와 정치 체제를 포괄을 해서 분화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무역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이제 상품화되는, 그런데 기초한 자본주의 세계 경제,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 또는 세계 경제가, 그 끈이 바로,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 월러시티는 세계 경제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세계 경제도 지금 중심부, 코어와 주변부, 페리퍼리와, 그 다음에 반주변부, 시마이, 페리퍼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크게 말하면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누어지고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에 반주변부가 형성이 된다. 우리가 말할 때 이제 도시로 볼 때도 도심과 주변, 도심과 변두리, 지역 중간에 이제 부심이 있는 것처럼 유럽도 그렇게 돼요. 유럽. 우리가 말 서유럽이 이제 중심이 되고 있고요. 서유럽이 중심부가 되고 있고, 동유럽 쪽이 이제 주변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유럽 쪽이 이제 반주변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유럽,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 영국, 여기까지가 이제 중심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 뭐, 헝가리, 폴란드 이런, 쪽은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자본주의로 넘어와가지고 결국은 주변부로 된 거고, 그 다음에 남유럽, 이탈리아나 뭐 그리스나 에스파냐나 뭐 이런 쪽은 이제 반주변부 정도. 유럽도 이렇게 돼 있고, 마찬가지로 세계도 이제 미국권, 그 다음에 일본 및 중국 동아시아권, 그 다음에 유럽 연합권, 이렇게 식으로 이제 유럽도 그 세 지역이 이 중심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쪽은 완전한 그 주변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흥 지역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뭐 이런 인도 이런 쪽은 이제 반주변부가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계급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계급 구조도 보면 국내적인 그런 계급 구조 있잖아요. 계급 구조가 이제 지배 계급이 있고 피지배 계급이 있는 것처럼 세계도 마찬가지로 헤게모니를 가진 패권 국가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국가가 있다. 예전에는 이제 주로 경제력만 가지고 이렇게 계급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인구가 또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내수 시장,
내수 시장이 이제 중요해졌고, 왜냐하면 서로 그 무역 장벽이 생기니까 세계 경제를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탄탄한 내수 시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인구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국이 될 수 있는 대국이 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인구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인도가 급격하게 이제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인구 때문에.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도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하긴 하지만 인구가 일단 많기 때문에 강대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내적인 계급 구조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 계급 구조라고 하는 것도 이제 결국은 지배계급, 피지계급을 결정짓는 게 바로 경제적인 거잖아요.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재산 개념이기 때문에 자산을 가진 사람은 지배계급이 되는 거고, 자산이 없는 사람은 이제 피지배계급이 되는 것처럼 세계 경제에서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세계 체제가 형성이 될 수 있는 동인, 그 중심 요소는 바로 경제라고 하는 거죠. 경제력을 가지고 이게 된다. 물론 우연히 일치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경제 대국이 결국은 다시 말하면 무역 대국이 결국은 정치 군사 대국이고 또 결국은 문화 대국이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가만히 들여보면 역시 경제가 중심이 아니냐. 경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 위상, 외교적인, 군사적인 힘이 이제 결국은 경제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국내 체제에서도 경제를 중심으로 봐야 하는 것처럼 세계 체제도 경제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와 같이 세계화가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급속하게 이렇게 나가게 한 그 동인도 바로 경제적인 요인이었고, 다국적 기업, 초국적 기업, 그 다음에 경제 대국들의 어떤 끝없는 이윤 창출을 위한 어떤 시도였기 때문에 세계화를 얘기를 할 때, 그다음 국제사회 형성을 얘기할 때 경제를 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경제가 가장 이제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중상주라는 거네. 중상주라고 한 것이 이제 머컨틸리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상업을 중시하는 주의라고 그러네. 상업을 중시하는 주의를 우리는 중상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근대 초에 유럽에서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한 데가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는 뭐라고 할까, 산업혁명 같은 것도 이제 영국보다 좀 늦었고, 그 다음에 뭐 영토도 좁고 인구도 작은 그런 그 소국이기 때문에 그 네덜란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외로 이제 진출하는 길밖에 없어서, 네덜란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하게 돼서 하여튼 그 무역 흑자를 이제 최대화하는, 해외 시장 진출해서 수출은 많이 하면서 수출은 장려하면서 수입을 억제를 하면서 해서 금을 축적하는, 이렇게 해서 맨 먼저 이제 중상주의에 나선 나라가 네덜란드였고, 그죠?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나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무적함대 에스파냐가 이제 나섰던 겁니다. 맨 마지막 영국이 나서서 영국이 이제 최종 성자가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식민지 개척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그 이념이 바로 중상주의. 네덜란드에서 시작을 해서 순차적으로 뭐 프랑스, 에스파냐 이런 식으로, 독일은 좀 뭐 그 당시 국내 그 뭐라고 할까요, 통합이 잘 안 되고 민족 형성이 잘 안 돼서 좀 뒤처지긴 했죠. 독일이 뒤처졌기 때문에 독일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세계대전을 도발했던 거고, 중상주의 하는 것은 결국은 수출은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금을 어느 나라가 많이 모으냐, 금을 많이 모은 나라가 최강대국이다,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중상주의는 결국은 보호무역주의인 거고, 결국은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두 차례 이제 전쟁을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 승자는 영국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미국이 됐고 하는 이런 단선적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세계화를 통해서 이제 소국에서 대국이 되는 과정은 그냥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뭐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해진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월러스틴의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치는 이제 우리가 권력에 관한 그런 이제 정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국제관계에서 국제사회에서 정치라고 그러면 주로 외교하고 군사죠. 외교, 군사, 뭐 안보, 뭐 협력, 뭐 이런 게 이제 정치 현안입니다. 국내에서 정치 그러면 뭐 선거, 그다음에 뭐 어떤 제도 뭐 이런 거잖아요. 무슨 그런 게 국내적인 정치라면 해외 정치는 바로 외교와 군사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세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적인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정치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공고한 국제사회 세계화가 된 것은 국제기구로서 유엔의 역할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고, 명실상부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그 국제기구는 유엔이란 말이에요. 그 유엔은 하는 기능이 굉장히 복합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기구 중에 경제사회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뭐 경제사안, 사회사안, 문화, 교육 뭐 이런 모든 사안들을 이제 다 관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유엔은 실질적인 그 대표 기구는 바로 안전보장이사회잖아요. 군사에 관련된 외교 관련된 그 안전보장이사회가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은 뭐 경제적 그런 국제기구라기보다도 정치적 국제기구란 말이에요.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경제 못지않게 세계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정치다. 정치는. 그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이제 메이어라는 사람입니다. 메이어. 자, 이 사람은 이 월러스틴이 말하는 세계 체제에서 경제만이 주도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경제만이 다는 아니다. 정치라는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얘기를 하면서 정치라고 하는 거, 폴리티라고 하는 이제 그 개념을 이 사람은 제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문화라고 하는 것들, 문화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을 경제가 정치와 문화를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정치와 문화도 자율성이 있다. 경제의 구속을 받지 않고도 정치가 또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내세운 게 이제 상대적 자율성이죠. 상대적 자율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말은 아까 이제 그 그리스를 얘기하면서 폴리스를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정치 뭐 이렇게 관련된 그 폴리라고 하는 말이 그 폴리스에서 나온 거죠. 폴리스에서 나온 것이 그러니까 그 도시 사회에 이제 치안 질서를 유지한다고 하는 그 경찰 폴리스. 그것도 이제 그 고대 도시 국가 그리스 도시 국가 폴리스에서 나온 거고, 그 지금 말하는 이 폴리티, 정치 체제, 정체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폴리틱스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말들이 다 그다음에 뭐 정책할 때 폴리시도 그렇고, 하여튼 이 말이 다 폴리스에서 이제 유래한 건데,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경제에 예속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정치적인 자율성도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월러스틴이 말하는 그 월드 이코노미, 세계 경제라고 하는 말을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이 사람은 세계 정치 체제, 월드 폴리티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세계가 경제로 이렇게 하나로 결속이, 경제 때문에 세계화가 이제 촉진되는 요소도 있지만 사실 정치적인 요소도 있다. 우리가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야말로 인류에 대한 재앙이다 이렇게 해서 전쟁을 어떻게든 막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엔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평화, 반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세계화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와 반전을 우리가 도모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보다 안정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국제 경제 질서가 필요하니까 IMF 가트 체제라고 하는 브레튼 우즈 체제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세계 그 교역을 할 때 우리가 화폐를 어떤 걸로 통일을 할까 이렇게 해서 IMF가 미국 달러로 하자. 중국의 위안화도 있고 일본의 예나도 있고 옛날에 독일의 마르크화도 있고 뭐 캐나다에도 또 달러화가 있고 호주도 달러화가 있고 홍콩 달러, 전 세계 화폐 단위가 다 상이하니까 표준적인 화폐 단위인
미국 달러를 이제 표준 화폐로 삼고, 그 다음에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적인 합의를 하자. 아무리 우리가 보호무역주의로 가더라도, 국내 시장을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필요하지 해서 나온 게 바로 가트잖아요. 그래서 IMF 가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가 형성이 됐지만, 사실 그것도 그게 주가 아니고 유엔의 지금 현재 보면 유엔의 그 전문기구처럼 돼 있거든요. 완전히 별도의 기구긴 하지만 사실상의 전문기구처럼 유엔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구로 보일 정도로, 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번영, 뭐 풍요 이런 것도 세계 평화, 뭐 안보, 협력, 뭐 평등,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그런 좀 뭐랄까 숭고한 이념적인 가치를 내세우는 것을 월드 폴리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반면에 이제 이메뉴얼 월러스틴이 말하는 세계 경제는 오로지 이제 경제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를 포괄할 수 있는 월드 폴리티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세계화 국제사회에 있어서 그 경제적 가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말하는 뭐 평등, 진보, 평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복지 무슨 뭐 이런 그 사회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소셜 밸류 크리에이션, 이것이 이제 주로 경제적 과정에서만 창출되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인 권위에서도 배분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랄까 어떤 정치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게 또 이제 되기 때문에 집단적 권위에서 가능하다. 여기서 내세우는 정치적 그 가치라고 하는 거,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와 사회보장, 이거 이제 주로 세계기구 중에서는 국제노동기구가 일을 많이 합니다. 노동기구는 유엔의 전문기구이긴 하지만 유엔이 생기기 전 1919년에 이미 생겼기 때문에, 유엔은 1945년에 생겼잖아요. 그러나 세계노동기구는 국제연맹이 생긴 1차 대전 직후에 국제연맹과 같이 생겼기 때문에 1919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ILO 국제노동기구 100주년이었는데, 이 국제노동기구 하는 일은 물론 노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동 중심적인 사회보장의 기본 수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다음에 인권, 뭐 난민 문제 이런데,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최저 수준 이런 것들을 이제 권고하기 때문에 이 ILO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단지 그 노동에 관련돼서만 아니고, 그 다음에 교육 문화에 관련돼서는 현재 유엔에 있는 유네스코가 이제 일을 많이 하는데, 이런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 요소, 경제적 그 요인만 갖고서는 설명하기 힘드는 그런 것들이 다 이 세계 그 월드 폴리티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상품 경제를 의미하는 경제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아까 말한 상대적 자율성 얘기를 했습니다. 독립적인 정치도, 독자적인 가치 창조가 가능한데, 근데 그 대표적인 그 가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보, 평등 뭐 이런 거죠. 평화, 무슨 인권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한 것처럼 그 국내 상황을 설명할 때도 그렇습니다. 국내 사회를 설명할 때도 경제가 가장 중요한 변수긴 하지만 사실 정치 변수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치가 경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임박한 제21대 총선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지만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고, 그래야지만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정치가 이게 잘못되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의 상대적 자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문화거든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사회 구조로 볼 때는 맨 하층에 경제 물질이 위치하고 그 위에 정치가 위치한다면,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위치하는 게 문화라고 하는 거죠.
문화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우리 국제사회도 문화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문화 얘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사회 구분법, 우리가 그 테니스라고 하는 외에 독일의 사회학자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오늘날 사회를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를 나눴었죠. 공동사회를 이제 독일 말로는 게마인샤프트, 이게 영어로 하면 커뮤니티, 공동체죠. 이거는 뭐랄까요, 어떤 정서적인 일체감, 이런 걸 갖는 게 이제 공동사회라면, 이익사회는 이제 계절샤프트,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이제 전근대 사회가 공동사회였다면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사회는 이익사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전근대에서 근대로 가는 것은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세계화도 그런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한 국가 단위, 국가 안에서 민족, 그러면 이제 민족들 사이에 그 공동체 의식이 있고, 또 인접 국가들하고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영국 영연방이 이제 하나로 일체감을 갖는 것처럼, 그 다음에 동유럽에도 슬라브권이 하나로 일체감을 갖고, 유럽에 우리 아시아에서도 뭐 아랍권이 하나로 지금 결속이 되고, 그 다음에 저쪽 그 중앙아시아에 가면 뭐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터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투르크족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나로 결속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뭐 전 세계 화교가 하나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세계화가 진행돼도 여전히 공동사회 요소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익사회가 이제 물론 강하고, 여기에 이제 계속 갈등이 계속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사회 내적 문제에다가 사회 관 문제까지를 이제 더 부과시켜서 세계화로 인해서 사회와 문제의 양상이 점점 더, 복잡화되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화를 하는 것이 상대화다, 이 말. 상대화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고 함으로써 유럽인들이 보다 이제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유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제 아시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신대륙 발견을 통해서 이제 아메리카가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시야가 넓어지니까 이제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상대화 시켜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결정화되는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중요 개념은 보편주의의 국제화와 국제주의의 보편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문화가 어떻게 현지에 가서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그런 거, 그 다음에 반대로 특정 지역의 문화가 어떻게 해서 세계 문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예를 들면 뭐 악수 문화 같은 게 있잖아요. 악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만나서 반갑다고 이제 오른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흔드는 것이 악수인데, 이게 본래는 영국에서 앵글로색슨족만의 그 문화였던 거죠. 그러나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게 특히 유럽에서 이제 그 중세 시대 때 이제 갑옷을 입은 이런 기사들이 이제 무장을 해제하고 왼쪽에다 칼을 꽂고 있기 때문에 오른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한다는 것은 내가 칼을 뽑지 않겠다는 평화의 선언이기 때문에, 악수는 굉장한 호의, 그 당시 악수를 한다는 것은, 중세 기사끼리 악수를 한다는 것은 정말 호의적인 그런 표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퍼져나갔던 거예요. 앵글로색슨에서 유럽 전역으로 해서 전 세계로 퍼져가고, 오늘날 악수를 하지 않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국제주의의 보편화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또 세계 문화가 또 국제화되는 것도 또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뭐랄까, 외국에서 유행하던 그런 것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약간씩 변형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현상들을 이제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이제 그 문화적인 어떤 갈등이랄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현상들을 좀 보면서 하여튼 이 문화로 인해서 세계화가 촉진되기도 한다. 문화
때문에 또 특히 요즘 와서 무슨 뭐 영화랄지 무슨 대중문화 무슨 대중예술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아카데미 상을 받은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우리 한국만의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뭐 신분, 계급 사이의 그런 갈등, 뭐 이런 것들을, 영화를 보면 누구든 뭐 아주, 선진국 그 사람들이 봐도 똑같은 이제, 느낄 수가 있고 또 아주 후진국, 인도나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봐도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또 강력한 사실, 일체성을 주는 그런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로버슨의 바로 문화중심적인 이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관점이 그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 문화와 상당히 뭐 밀접합니다. 사실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주로 대중문화들 뭐 이런 것들 얘기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은 말 그대로 소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밀접한 관계돼 있죠. 뭐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 인터넷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뭐라 할까요? 형태 면이라면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컨텐츠다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정보통신 얘기할 때 방송과 이제 통신을 얘기할 때는 거죠. 방송은 컨텐츠고 통신은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이제 국제사회의 그런 인터넷망을 통해서 다양한 SNS망을 통해서 물론 기존에 무슨 유선 음성 통화도 물론 있고 그다음에 뭐 신문이나 무슨 이런 매체들도 있긴 하지만 요즘 뭐 인터넷이라고 하는 아주 뭐 그런 다양한 인터넷을 매개로 한 그런 SNS들이 이제 활용이 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졌잖아요. 맞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중심적으로 본 사람이 바로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독일의 이제 사회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월러스틴의 경제적 거래, 그 다음에 메이어의 가치 창조, 이것과 달리 이 사람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중시하는 그런 거죠. 자, 월러스틴은 모든 것을 이제 경제로 환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월러스틴의 입장을 경제 이론론이라고 합니다. 이코노믹 모니즘, 이코노믹 모니즘, 모든 것을 경제로 환원시킨다. 모든 문제를 경제 문제로 이제 환원시키다. 그래서 경제 이론이라고 그러죠. 반면에 이제 또 메이어는 월러스틴의 반발해서 이제 주장하긴 했지만 또 모든 것을 정치로 이제 또 환원시키는 정치 이론론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환원주의를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너무 단순화시켜 갖고 모든 그 원인을 한 곳으로 몰아가는 이런 것은 결코 타당성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못하고 타당성도 누가 들어도 억지에 가까울 만큼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억지로 해서 하는 것은 독재 시대 때 무슨 뭐 정당화하는데 이런 데 악용될 수 있고 합리적인 다양한 사고를 억압하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학문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타당성이 없어요. 누가 봐도 이게 맞지도 않은 허황되고 허무맹랑한 그런 이제 주장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해.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가 세계화가 되면서 예전에 이제 중요시되는 가치가 통합 가치였잖아요. 특히 민족 개념이 등장할 때는 이제 민족을 하나로 묶는 통합 그런 단계였다면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특히 2차 대전이 지나면서는 이제 다양화되는 그런 분화를 중시하게 되는 세계가 이렇게 이념으로 이렇게 남북 이념적으로 동서 그죠? 그러니까 유럽으로 치면 서유럽 자본주의와 동유럽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동서로 나누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동서를 나누고 경제적으로 남북 문제 남반구 빈곤국가와 북반구 선진국가
이렇게 이제 나누는 그런 방식.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분화되는 거죠. 분화되고. 그 안에서도 또 분화되고. 그 다음에도 이념 쪽이 좀 이제 완화되면서, 다른 요소들 뭐 하여튼, 해서 서로 막 그 지역별로 또 결속을 하고, 뭐 지역주의, 이렇게 해서 뭐 기구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어쨌거나, 결국은 세계화가 진행이 될수록 통합보다는 분화가 이제 강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영토에 기초한 테리토리, 영토, 기존의 영토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는 영토보다는 어떤 그 도덕적인 감성적인 동질성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옛날의 동질성에서 또 이제 차별성으로 디퍼런스로 다른 같은만이 미덕이었는데, 통합시대 때는 같은만이 미덕이었는데 이제 서로 다르다는 거, 다르다는 거죠. 서로 틀리다는 게 아니고 다르다는 겁니다. 틀렸다, 네가 틀렸고 나는 맞다, 이게 아니고 너와 나도 다르고 다르다는 거, 다름을 인정하는 이런 걸로 이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대의 중요한 개념이 영토였는데, 이제는 영토에 기초한 민족, 그 다음에 국가 이런 게 중요했는데, 이제 지금 와서는 그런 것보다는 국제기구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특히 유럽 경우에는 유럽연합으로 가는 이제 통합으로 가고 있잖아요. 아시아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있다.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스펜서는 그 진화사회학자잖아요. 듀렉게임은 또 사회 연대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죠. 듀렉게임. 그다음에 파슨스는 기능주의 사회학자였습니다.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공통적으로 본 게 분화 어떻게 하면 스펜서 같은 진화사회학 입장에서 단순한 생명체가 어떻게 하면 분화된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하는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단순한 그런 사회 조직에서부터 아주 분화되고 복잡한 사회 조직으로 진화한다, 이렇게 본 사람이 스펜서였잖아요. 듀렉게임도 뭐예요? 분화, 노동 분화,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극히 다양하게 이렇게 노동 분화가 됐지만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연대성이 중요하다. 연대성보다 그 뭐라고, 이질감, 위화감이 크다면 그 사회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위화감보다 동질성, 그다음에 연대성이 클 경우에 이제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봤거든요. 이 사람도 노동문화 입장에서 이렇게 본 거고, 파슨스도 마찬가지죠. 사회조직이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이게 점점 이제 기능별로 이렇게 분화가 됐다는 거죠. 통합을 전문으로 하는, 그 다음에 잠재적인, 그 다음에 뭐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 조직, 경제적 조직, 뭐 문화, 교육 조직, 이런 조직들이 점점 분화가 됐네. 그래서 분화를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대화와 세계화는 같은 게 아니냐. 근대화는 이제 전근대에서 근대로 가는 그런 이제 시간적 개념인 반면에, 세계화는 한 단일 민족 국가에서 세계로 이제 시야가 넓어지는 공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근대화와 세계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결국은 같은 거 아니냐, 서로 같은 것으로 보고, 세계화로 인해서 분화는 양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 세계화를 처리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그다음에 세계화가 됨으로써 성층화된 스트레티파이드, 성층화, 그러니까 층계를 이루었던 분화로부터 기능적인 분화로, 그러니까 세계화가 진행이 될수록 뭐 최빈국, 그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이런 식으로 딱 층으로 나눠져 있던 게 이제는 좀 더 다양하게 흔들린다는 거죠. 좀 다양해진다는 거. 예를 들면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인구는 굉장히 많고 발전 가능성 굉장히 크지만,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근데 섬이 너무 많고 무슨 지진이나 이런 것도 많고 해서 발전 가능성 굉장히 더디지만, 또 인구 측면에서 볼 때는 잠재력이 큰 나라, 이렇게 보는 거고, 브라질은 굉장한 잠재력이 있지만 더디고, 그러니까 같은 인구 대국이라 하더라도 좀씩 다르고, 예를 들면 뭐 예전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빈국이지만 선진국이 될 가능성까지 갖춘 나라도 있고, 그러나 이제 일본처럼 이런 경우는 지금 선진국이긴 하지만 이게 여차하면 또 이제 뭐 대형 뭐 지진이랄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해서 일본은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도 같은 인구 대국이긴 하지만 상황이 상당히 다르고 해서 기능적인 분화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가 다양화되고 있다. 다양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입장에서는 그런 뭐랄까 어떤 변화, 사회적인 변화에 있어서 어떤 그 분업 같은 분업 상황의 변화랄지 세계 뭐랄까 어떤 주로 이제 분화 현상을 그런 식으로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계화의 4가지 측면을 공부를 했는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책에서 한번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특히 정치 경제 측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도 국제기구를 다룰 때도 정치기구인 유엔을 이제 일단 가장 중요시합니다. 유엔도 보고 그다음에 경제적 국제기구인 IMF와 WTO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우리 동북아시아의 그 관계 이걸 주로 정치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경제적 얘기도 할 겁니다. 동아시아도 유럽처럼 경제 공동체가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는 유럽연합에 있는 나라들은 서로 이제 분업도 하고 협력도 하거든요.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은 서로 비교 우위에 따라서 상호 분업도 하고 서로 협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시아에 과연 그게 가능할까? 중국과 일본과 한국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지 분업이나 전혀 분업이 안 돼 있습니다. 아주 극한적인 경쟁 상황에 있고 똑같이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은 전혀 관심이 없고 수출만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 분업도 불가능하고 협력도 불가능해요. 반면에 유럽은 아닙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세 나라만 놓고 볼 때도 서로 수출도 하지만 수입도 하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시아는 이 세 나라가 이제 이런 쪽으로 뭐랄까 유럽식은 통합까지는 못 가더라도 상호 협력 정도, 상호 조정 뭐랄까 상생, 윈윈 이런 정도로만 가려고 해도 서로 뭔가 협의가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전혀 되지가 않아요.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민간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민간은 또 그걸 할 만한 역량이 안 되고 정부 차원에서는 뭐 서로 분열만 조장해서 서로 뭐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베도 중국, 한국과 이게 서로 대결해갖고 뭐 반사 이익만 노리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또 민간에서 누가 나설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4가지 관점을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한번 책을 한번 잘 읽어 주길 바라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